제가 진행할 순서인데 심링크와 몰드플로우로 디지털 전환하기라고 하는 조금 무거운 주제로 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2월에 1월이군요. 지난 1월에 몰드플로우 서밋이라는 EDNC 행사에서 몰드플로우 엑스퍼트가 선택한 해석 전략이라고 하는 발표를 했었고, 이때 세 번째 전략으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총 4단계로 소개했었는데요. 프로세스 전환은 비용 절감, 또 개발 기간 단축, 품질 향상 이런 주제로 기존 비즈니스를 더 잘하기 위한 목표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CE 관점에서 보면 API 자동화나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모델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로세스 전환의 시야는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냥 여태까지 했던 걸 그냥 잘하는 거죠.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서요. 그런데 모델 전환은 좀 다릅니다. 업계에서 기존과는 다른 가치를 제공하는 방법의 구성 요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뮬레이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한정된 가치, 그러니까 장벽을 허물고 개선하는 그런 부분에 바로 모델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라든지 머신러닝을 시뮬레이션과 접목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이 바로 이런 모델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도메인 전환인데,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또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엔겔의 심링크 같은 경우는 모델 전환과 도메인 전환 중간 사이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위에는 아예 문화가 바뀌거나 조직이 바뀌는 것까지 이제 나아가는 부분인데, 사실 여기까지 가기는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프로세스 전환, 그리고 모델 전환, 도메인 전환과 같은 이런 부분에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새로 개발되고 있는 이런 프로세스들을 잘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몰드플로우에서 얻은 사출 조건 결과를 사출기에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몰드플로우에서 결정된 공정 조건을 사출 성형기에 직접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일단 사출 작업자와 CA 엔지니어의 업무가 다른 만큼 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또한 몰드플로우의 입력 조건과 사출기의 입력 조건이 완벽하게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즉, CA와 사출기를 동시에 이해하지 못하면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엔겔사와 오토데스크 몰드플로우가 공동 개발한 이 심링크를 통해서 총 3가지의 기능을 담고 있는 부분은 이미 김구현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셨고,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몰드플로우의 적확성 이슈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변수, 파라메타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중에서 형체력과 사출 압력에 대한 예측의 적확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형체력은 금형의 제품이나 러너의 형상, 즉 캐비티에 적용되는 평균 내압과 투영 면적의 곱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형체력을 계산해서 사출기의 스펙을 정할 때 최대 평균 내압을 계산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왜냐하면 투영 면적은 언더컷을 제외하고 형체력을 계산하는 옵션 말고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우린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언더컷 같은 경우에는 투영 면적이 2배로 계산되기 때문에 형체력의 이슈들이 더 추가적인 형체력으로 계산될 수가 있죠. 지금은 이제 손수 계산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언더컷이 있는 경우에 바깥쪽으로 나가는 부분의 형체력은 계산해야 하지만,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은 힘이 상쇄가 돼서 이 언더컷 부분의 투영 면적에서는 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수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형체력 계산 적확도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언더컷 자동 인식 기능을 개발해 달라고 올렸었는데, 현재 24명이 투표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투표를 하지 않으셨다면 좀 투표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아마 이제 이런 것까지도 자동으로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사출 압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단 사출 압력을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알고 싶은 사출 압력은 어떤 부분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유압장치의 압력, 또 사출장치 압력, 보압 전환 시점에서의 압력, 충전 완료 시의 압력, 사출점에서의 압력, 또 사출 압력의 이력 등 시점에 따라서 매우 많은 관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필요한 사출 압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체현상이나 미성형 같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압력은 보압 전환 시점에서의 압력일 것입니다. 또 형체력의 압력이 중요하다면 캐비티 내압의 이력, 그러니까 프레저의 프로파일, 실제 그 내압에 걸리는 이력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압장치의 압력과 사출장치의 압력의 비를 우리는 증압비라고 배웠고, 이 증압비가 10이라고 보통 정의하고 시뮬레이션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10이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사용하시고 계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다면 자신 있게 고급 사출 성형 해석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10이 아니라 때로는 6이나 7, 8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15, 20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두어야 되겠죠. 또 VP 전환 시점에서의 VP 전환 시점의 변화에 따라서 미성형이라든지 최대 사출 압력의 관계, 또 유압 응답 속도의 관계도 놓치지 말고 항상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수지를 밀어내는 힘, 결국 프레저 드롭인데요. 프레저 드롭에서 스프루 끝단에서 사출점을 이제 찍으라고 몰드플로 교육받을 때 배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었죠. 그러나 아까 심링크에서 표현하셨던 것처럼 스프루 뒤에 사출기의 노즐이 연결되어 있고 압력 계산은 해석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노즐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몰드플로 유적으로 카페에서 많이 다뤘지만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됩니다. 형체력 계산의 핵심인 캐비티 내압은 보압 구간에서 보통 최대가 되기 때문에 설정한 보압의 이력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겠습니다. 사출 속도를 입력할 때 사출 시간과 램 스피드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수지의 압축 적확성이 이제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VP 전환 시점에 따라서 사출, 지금 이 그림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결국은 이건 사출 시간을 입력할 경우에는 이런 타이밍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압축되는 부분이 고려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걸 램 스피드로 입력 조건을 하시게 된다면 여기에서 이제 시간이 일치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VP 전환 시점에서 같은 제품을 VP 전환을 90으로 했다라고 하면 성형 압력이 14.8MPa이 나올 것이고요. 이걸 99로 VP 전환을 하게 되면 71.6MPa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으냐? 물론 이렇게 했을 때는 미성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리스폰스 타임 같은 경우에 보통 디폴트 값은 0.01이지만 최고의 사출기들이 보통 0.01까지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0.02 또는 0.2라고 하는 리스폰스 타임이 늘어짐으로 인해서 이 반응 속도가 사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처 로스를 고려하면 사출기의 노즐을 통과할 때 사출 압력 결과를 예측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정처 로스가 수지 물성이 없다면 사실은 압력이 조금 더 낮게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처 로스가 없을 때는 압력이 이렇게 낮게 되는 것이고, 정처 로스가 이제 고려가 되게 되면 더 높은 압력을 유지할 수 있고 실제하고 좀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수지 물성적인 측면이라면 이건 사출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증압비는 이론적인 증압비, 여기서 지금 theoretical intensification ratio라고 하는 이 이론적인 증압비는 여기에서는 한 15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론적이지 실제 사출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음과 같이 apparent라고 하는 intensification ratio, 실제 나타나는 이 증압비는 분명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원래 사출 압력과 유압 장치의 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유압으로부터 계산된 사출 압력에 의해서 유압에서 9.3의 intensification ratio가 곱해지지만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지의 압축성과 저항으로 인한 유압 시스템의 압력 손실 때문이라고 우리 몰드플로 유적으로 카페에도 표현해 놨었습니다. 또 이제 D3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동거리가 달라지게 되죠. D3를 적용하게 되면 실제하고 좀 유사하게 맞출 수도 있지만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D3는 아무나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IMR 장비를 통해서 또 이런 특정한 노즐 형태를 통해서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측정할 수 없다면 임의의 값이라도 넣어서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이런 방법론들도 이미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노즐 부분의 모델링, 특별히 이런 노즐과 이 노즐을 붙잡고 있는 이런 힌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는데 이후에 제가 실험한 내용들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날 몰드플로 최신 기술 웨비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제품을 가지고 이런 사출기를 이용해서 이런 노즐 치수들을 적용해 보았더니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 특별히 수지는 LI 912 그리고 941 수지를 사용했을 때 점도가 이렇게 달랐으며 이런 속도에 대한 프로파일들을 적용을 했을 때 결과들이 어떻게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어요. 이 부분은 잠깐 잊을까봐 우리가 함께 언급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이것은 이대인 씨 유튜브에 이 발표 영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참고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10번의 사이클을 했을 때 금형의 온도, 그리고 30번, 50번 했을 때의 사이클의 온도를 쿨FEM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정상 상태에서의 온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온도 계산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 사출을 했고 실제와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인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것을 D3를 넣고 수지 물성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보았더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단 사출일 때의 다음과 같이 도움닫게 하는 시간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심링크를 고려해 보았고 마찬가지로 부합 부분도 그렇고 사출 구간도 그렇고 다단 사출 적용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고려를 좀 해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유사한 패턴, 압력에 대한 이력이 유사한 패턴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존에 최대 61%의 차이가 보이던 것을 한 5% 이내로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시뮬레이션 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의 발표는 이것을 몰드플로 랩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몰드플로 랩에서 측정을 했지만 현재 몰드플로 데이터베이스엔 없고 LG화학에서 몰드플로 랩에 의뢰를 해서 수지 물성을 측정한 데이터를 저희가 받았고요. 지금은 현재 데이터베이스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LG화학의 고객사라고 한다면 이 수지 물성을 받으셔서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총 2개의 그레이드에 대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좀 해보았습니다. 테스트를 해본 결과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출 압력의 패턴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상당히 유사하죠? 그리고 여기 이 끝부분은 심링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결국은 실제하고는 한
20% 정도의 차이로 좀 압력이 낮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단 사출 제어를 했을 때 이 패턴이 실제하고 매우 근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략 20%가 압력이 낮았고 보합에 대해서 그대로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지가 고점도 수지에 대해서도 패턴은 상당히 유사하지만 한 20% 정도가 압력이 낮았고요. 마찬가지로 고점도의 다단 사출 제어를 했을 때에도 여기 보이는 산들이 어떤 특정한 수지 물성을 편집하지 않고도 다음과 같이 패턴이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최대값 VP 전환 시점에서의 압력은 대략 80.3% 수준으로 20%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세 번째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보게 되면 자, 어떠신가요? 기존의 61%부터 시작해서 27%의 차이를 보이던 부분에 수지 물성 편집을 통해서 한 5% 내외로 들어오긴 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맞춰간 거죠. 결과를 이미 있는 상태에서 맞춰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차가 대략 한 7% 정도의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몰드플로우 랩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편집 없이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이 한 2% 내외로 일정하게 압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조금 더 맞춰간다면 그냥 D3 값을 조금만 높여주면 아마 이 값을 그대로 맞출 수도 있을 거예요. 수준은 훨씬 더 이 값보다 맞춰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작업은 하진 않았습니다. 이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일정하게 값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관심사는 왜 20% 정도의 차이가 날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 사출을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이 그림과 같이 노즐 부분에 금형을 닿지 않게 하고 램 스피드를 10mm/s부터 100mm/s까지 속도를 변화시켜 보았습니다. 속도를 천천히 쏘니까 노즐 부분에 걸리는 압력은 이 정도가 나왔고요. 사출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하니까 노즐 부분에 걸리는 압력은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크시지 않나요? 예,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단 금형이 연결은 시켰지만 금형을 열고 그 다음에 사출해 봤어요. 금형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압력 강화는 하나 고려하지 않고 이제 하트 런너 부분의 압력 강화 그리고 이제 약간 올라온 그 런너에서의 압력 강화를 확인을 좀 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압력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출 조건을 램 스피드를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압력 강화가 작게는 한 40메가파스칼에서 많게는 90메가파스칼까지 최대 압력의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실험한 결과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크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사출할 때 성형 해석을 할 때에도 사출 전만 찍어놓고 해석을 수행한다면 이 부분의 압력 강화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이 정도로 압력이 추가적인 압력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하시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의 연구를 좀 지속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수지의 물성과 그다음에 또 현재 사출하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대체 수지 같은 것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의 압력 강화가 얼마나 걸릴까라고 하는 테스트를 여러분의 사출기에서 많이 해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노즐을 모델링하지 않고 시뮬레이션 하는 아주 일반적인 방식이죠. 이거 하트 런너고요. 그다음에 여기 콜드 런너고 이제 제품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은 성형 조건을 적용했을 때 2.3초 만에 사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노즐을 모델링을 해서 똑같은 유량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늘어나죠. 한 100분의 2초 정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 100분의 6초 정도가 늘어나요. 자, 이렇게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각 부분에 노즐을 적용한 것과 노즐을 적용하지 않은 것, 그리고 심링크에 노즐까지 적용한 것에 대해서 유량의 변화, 또 사출 압력의 변화, 볼륨의 변화를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유량의 변화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량에서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노즐 모델링을 하지 않을 때 생각보다 수지가 잘 차고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즐 모델링을 적용하게 되면 생각보다 잘 안 차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수지의 압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은 수지를 생각보다 빠르지 않게 사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성형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을 더 잘 관측하거나 특별히 상당히 박형, 그러니까 아주 살두께가 얇은 제품을 적용하는 그런 경우에 이런 사출의 유량은 생각보다 많은 유동 패턴의 변화라든지 미성형의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링크까지 적용하게 되니까 어떤 수지의 압축성의 퍼포먼스, 사출기의 퍼포먼스까지 고려하게 되면 더 잘 안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뮬레이션과 실제가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일단 최소한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꼭 노즐 모델링을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출기의 퍼포먼스까지 고려하게 되면 더 가까운 어떤 해석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결국 이 모델링을 좀 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유동 선단의 온도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좀 차이를 보이긴 했습니다. 이제 압력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즐 모델링을 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노즐 모델링을 하지 않았을 때 몰드 플로우에서의 압력의 이력을 로그 파일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다음과 같은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아마도 일반적으로 노즐 모델링을 하지 않으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계속 이런 그림을 그려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노즐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그리고 심링크까지 고려하게 되면 또 거기에 퍼포먼스가 고려가 되니까 더 이렇게 좀 늦춰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죠. 결국은 어떤 최대치에서만 봤을 때는 57MPa, 74MPa, 78MPa, 대략 한 20MPa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20MPa의 차이는 여기에서 아마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초반의 압력으로만 보자면 20MPa이 훌쩍 넘어서 거의 30MPa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형체력에서 보자면 노즐 모델링을 하지 않았을 때 형체력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압력이 그대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내압이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이 이제 노즐 모델링을 하게 되면 대략 한 100톤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한 20% 정도가 형체력이 더 과도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게 되고 또 심링크의 퍼포먼스를 고려하게 되니까 한 5% 정도가 좀 올라가는 패턴을 나타나게 됩니다. 필 볼륨으로 봤을 때도 아무래도 초반에 유량이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채워지는 볼륨도 시간이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델링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램 스피드 레커멘디드 값도 보면 생각보다 이 패턴이 조금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쉬어 레이트에서 보자면 생각보다 수지가 노노즐 같은 경우에는 노즐이 없는 경우에는 수지가 이제 잘 치고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오히려 노즐이 모델링이 있을 때 쉬어 레이트가 좀 더 증가하게 되죠. 시간이 더 지나게 됩니다. 더 증가되게 되고요. 자,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오히려 노즐 모델링이 없는 것이 쉬어 레이트가 과도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온도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의 결과를 보시면 사실 여기 모델링이 적용하지 않았을 때 노노즐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최대 온도가 257도 정도가 되는데 노즐 모델링이 적용되게 되면 쉬어 레이트가 높아지게 되고 전단 발열이 발생하게 되면서 하트러너 부분에서 온도가 50.8도가 상승하게 되고 그 다음 시간이
50.8도, 그리고 최대 56.5도가 더 높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6.3초가 지난 뒤에는 모두 온도가 유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 거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변형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가지실 텐데 이 제품, 이 수지가 아사 그레이드 중에 변형이 정말 안 일어나는 수지더라고요. 다른 수지로 적용을 했을 때는 변형이 꽤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아사 수지는 변형이 진짜 적어서 변형량의 차이는 생각보다 많이 적었습니다. 노즐이 있든지 없든지에 따라서 변형량은 한 5%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크진 않았고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결과, 몰드플로의 예측 결과가 얼마나 유사한지,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 자료를 제가 이제 작성을 했을 때는 유상으로 이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못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아마 정책이 이제 조금씩 나오시는 것 같은데 약간 유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몰드플로 사용자가 다 엥겔 사출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물론 엥겔 사출기를 고려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적용하시는 게 제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려하실 수 없는 환경이시라면 엥겔 사출기에서 나오는 그런 퍼포먼스를 우리는 좀 수동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은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몸이 좀 고생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와 굉장히 가까워진 결과들을 예측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결과물을 얻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실험을 통해서 사출 압력의 최대치뿐 아니라 어떤 이력, 그리고 그 부분에 어떤 실제 수지의 물성을 편집해가면서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것, 근데 그 편집하는 것보다 더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몰드플로 랩에서 수지 물성을 측정한 것이다 라는 것들도 우리가 파악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몰드플로 유저 그룹 카페, 그리고 홈페이지, 그리고 카카오 채널, 유튜브, 인터몰드 코리아의 온라인 전시관에서도 다양한 어떤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세미나는 이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드립니다.